해봅시다. 1847년 11월 마르크스는 브뤼셀의 의외로운 민주주의자 연합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런던의 의외로운 민주주의자 연합이 교체하는 폴란드 혁명 기념 집회에 참가하고자 런던에 왔다. 마르크스는 런던에 체류하는 동안 11월 12일에 열린 공산주의자 동맹의 제1회 대회에 브뤼셀 지부의 대표로서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 공산주의자 동맹 규약이 대폭해전되었다. 마르크스 대원은 이 대회에서 동맹의 대중적 영역들을 위해 동맹원이 다른 정치적 단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혁명경세가 도래한 경우에 동맹의 신속한 행동이 가능하도록 민주적 절차에 일정한 제한을 둘 것을 제안하고 이는 새로운 규약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제2회 대회에서도 당내원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못하였다. 다만 제2회 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에 따르면 공산주의자 동맹은 이름 아래 선언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샤퍼 등의 동맹 지도부는 새로운 조직에 어울리는 선언들, 강령의 기초를 마르크스와 앵겔스에게 의뢰하였다. 네.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막스는 아까는 무슨 브뤼셀 통신위원회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의외로운 민주주의 연합 부위원장이래. 이렇게 많이 만들어. 이런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혁명 조직. 그죠? 혁명 조직이 있고, 그죠?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노동자 교육협회도 만들었고, 노동자들 말고 또 지식인들이 있겠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 진보적인 부르주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자 연합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 혁명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일반 회원들은 자기 위에 공산주의 혁명 조직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모르지. 이거 비밀 지하 조직인데 이걸 일반 사람들한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대중조직도 부문별로 만든 거야.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 교육협회.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식인들이겠죠. 중세 말기에 민주적인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 아마 귀족 지식인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또 폴란드 혁명 기념 집회. 공산당 선언에서 아까 말했죠? 공산당 선언에서도 폴란드 민족해방을 지지했다. 그래서 민족해방전쟁. 근데 이 민족해방전쟁, 아까 폴란드 여기서 특수한 게 뭐냐면은, 본건 귀족이 지도자가 돼서 농노를 무장시켜, 제국주의 지배 세력에 대항한 무장항쟁이에요. 이 무장항쟁을 공산당 선언해서 공산당들은 이런 민족해방전쟁을 지지한다고 한 거예요. 공산당은 공산주의 혁명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피지배 인민들의 모든 투쟁을 지지한다. 그 모든 피지배 인민들 보시면 민족해방 전쟁도 있을 거고 민주주의 투표권 확대 전쟁도 있을 거죠. 그걸 지지하고 더군다나 이 민족해방 전쟁이 공산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반동적인 봉건 귀족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지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폴란드의 농노들은 1차로 반동 귀족과 힘을 합해 그죠? 외세를 몰아내누 그지? 그 다음에 2차로 바로 봉건 귀족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봉건 귀족을 타도해야 한다. 일단은 반동 귀족과 합쳐서 외세를 몰아내서는 2차 전쟁을 통해서 봉건 귀족을 타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 그래서 이 폴란드 혁명 기념 집회에 참석하는데
이 폴란드 혁명 기념 집회는 서열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1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제1 인터내셔널 이걸 국제 노동자 협회라고 하는데 막스가 주도했고 1864년에 창립이 됐는데 이게 바로 폴란드 혁명 기념일, 그죠? 혁명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각 유럽의 혁명가들이 런던에서 모였는데 그때 그 기회, 사람이 많이 모이죠? 기회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폴란드 혁명 기념일에 매번 유럽의 혁명가들이 모여. 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죠. 혁명가들이 그래도 영국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됐으니까 혁명가들을 잘 안 잡아가겠죠. 주로 영국에 많이 모여. 그래서 1847년 공산당 선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도 폴란드 혁명 기념계에 모이고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가 나오기 전에도 폴란드 혁명 기념 집회에 모이는 거예요. 폴란드 혁명 기념, 즉 폴란드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마르크스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독일의 민족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지만 유럽의 민족 문제, 특히 폴란드, 아일랜드 이런 민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2차 대회 했고 여기서 이제 막스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근데 강령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의뢰를 했지만 실제로는 마르크스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막스 저서 중에 보면은 막스의 저서를 보면 주로 막스가 했는데 엥겔스와 공조로 되어 있는 게 많아. 엥겔스와 이름을 같이 쓴 거. 그건 뭐냐면 막스가 주로 썼지만 엥겔스랑 같이 토론을 한 거야. 토론. 엥겔스랑 같이 토론해서 엥겔스의 의견을 반영한 거.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마르크스 엥겔스에게 의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르크스가 주로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읽어봅시다. 엥겔스가 작성한 공산주의 원리는 과거 비밀결사 조직의 강림이 취했던 문단 형식이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의인동맹의 색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엥겔스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엥겔스는 1847년 11월 23일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공산주의 원리를 요약하고 거기에 약간의 역사를 덧붙이자면서 그리운대 형태를 버리고 이것을 공산주의 선언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이 작업은 엥겔스 제안으로 마르크스에게 맡겼다. 네. 그래서 엥겔스가 했는데, 자, 엥겔스가 똑똑한 게 뭐야? 엥겔스가 똑똑한 건 자기보다 어때요? 훌륭한 쪽이죠? 자기보다 훌륭한 막스를 어때요? 인정했다는 거야. 이거 보면, 여러분, 인간이 평등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은 평등하잖아. 인간이 평등하니까, 인간이 지적 능력도 평등하나? 인간의 지적 능력이 똑같아요? 그럼 인간이 평등하다는 건 뭐가 평등하다는 거야? 인간이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이 달리기를 똑같은 속도로 달리나? 뭐가 평등하다는 거야? 실제로 다 다른데. 기회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회평등도 가끔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의 평등? 기회평등 맞아요. 그러면 기회를 줬으면, 자, 기회가 줬으면 그러면 항상 강자가 승리하겠네? 그죠. 그리고 기회조차도 주어지기 힘들 수도 있고, 평등이라는 게 참 쉬운 게 많아요. 인간의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치, 그죠? 인격, 그죠? 인간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사람이 지적 능력이나 돈이나 사람이 다쳐가지고 장애인이나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격
인간의 존엄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다 다르죠. 그죠? 인간의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나 뭐 지적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존엄하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달라. 엥겔스가 훌륭한 건 자기보다 훌륭한 막스를 인정한 거야. 나보다 막스가 더 똑똑해, 훌륭해. 막스를 지도자로 인정한 거야. 나는 막스한테 돈이나 벌어도 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한 거야. 어때? 어떤 사람 보면 어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우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김영삼보다 더 못난 거야. 김영삼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갖다 쓰면 된다 그랬죠? 머리를 갖다 쓰면 된다. 김영삼 똑똑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쓰면 된다. 그러니까, 김영삼이 똑똑한 건 용병술이죠, 용병술. 그죠? 근데 무식한 인간이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안 듣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엥겔스가 인정을 해. 야. 막스야, 네가 박사잖아. 네가 나보다 똑똑하잖아. 안 되겠다.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네가 해줘. 이렇게 하고 막스한테 넘긴 거지. 엥겔스가 소심한 놈이었으면 야,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이 중요한 동맹의 강령과 창당 선언문인데 어떻게든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막스한테 맡겼다는 거야. 이게 엥겔스의 또 다른 훌륭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읽어봐봐요. 1848년 1월 25일 런던의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위원회는 브뤼셀 지부의 마르크스에게 1월 24일 중앙위원회 자료를 통신으로 보내면서 새로운 동맹인 공산당 선언을 2월 20일까지 런던으로 보내라고 지속하였다. 이에 마르크스는 조국이 공산당 선언을 탈퇴하여 런던으로 발송하였다. 공산주의 동맹은 비밀 것을 주기 때문에 공산당 선언은 분명히 지켜하고 있다. 계몽적 합법 자체인 노동자 교육협회의 출판물로서 1848년 2월 24일에 익명으로 발행되었다. 공산당 선언은 엥겔스가 1847년에 작성한 공산주의 원리를 추상유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마르크스의 비판적인 저작이다. 공산당 선언의 상당 부분은 의인동맹 시절의 바이틀린이 수공업자적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네. 그래서 이때 어디 있었다가 브뤼셀에 있었다는 거예요. 브뤼셀. 브뤼셀의 식당, 내가 갔었다 그랬죠. 그 식당에 막스 초상화가 있어요. 거기서 공산당 선언도 쓰고, 새해 신년 할애 축제도 그랬어요. 가서 맥주 한잔 먹었는데, 거기서 했었어. 그래서 이제, 막스가 제 시간에 당연히 원고를 못 줬겠죠. 그러니까,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공산주의자 동맹이 이제 조직적 결정을 내린 거죠. 결의. 어떤 동지한테 글 써달라는데 바로 결의하진 않죠. 아마 막스가 찰필 미뤘겠죠. 고민하고. 그러니까 조직의 결정으로, 야! 이제는 안 돼! 2월 1일까지 보내! 이렇게 명령을 한 거,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산당 선언은 공산주의자 동맹 비밀 지하 조직이죠. 비밀 지하 조직이니까 공산주의자 동맹 이름으로 낼 수가 없겠죠. 출판사 공산주의자 동맹 영등포고 영신노고 이렇게 쓰면 다 잡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노동자 교육협회 출판물로 익명으로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까 다 우리 나왔죠. 기독교적인 색채를 버리고 막스가 독창적으로 했고, 그 내용은 이제 그 바이틀링의 수공업적인 공산주의,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봉건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어디요? 프랑스식 사회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하자는 주장을 비판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공산당은 진정한 사회주의. 나도 처음에 공산당 선을 이거 이름 붙여. 진정한 사회주의 해놓고, 진정한 사회주의 막사고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사회주의라는 항목에를 막 비판해. 그래서 프랑스식 사회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바로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라는 그러한 주장자들이에요. 개파라고 정파라고 봅시다. 이런 거니까. 야, 내가 말이야, 우리가 프랑스 파리 선진국에서 내가 사회주의 공부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현재 혁명의 성격과 과제는 사회혁명이야. 무슨 말이냐면 뿌띠부르주아와 노동자가 사회적 공화국을 만드는 혁명이야. 야,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이런 사회적 공화국을 만드는 혁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독일 니네들은 시대에 안 맞게 아직도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니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회주의 자랑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막스가 비판했죠. 뭐라 그랬어요? 이들 보고 니네들은 대가리는 프랑스 파리에 들어있고 니네 몸뚱아리는 독일에 있다 그랬죠? 니네가 독일에 있으면 독일 혁명의 과제, 다시 말해서 독일 사회에 맞는 혁명 과제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에 맞는 혁명 과제와 성격을 하면서 그게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한다고 비아냥거린 거야, 막스가. 무슨 말 이해 가요? 독일에서는 프랑스는 이미 군주제가 폐지가 됐죠. 그리고 부르주아 혁명이 1789년에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사회주의까지는 안 가지만 사회주의는 파리꼬미 1871년이니까 지금 1848년 사회주의까지는 안 가지만 사회적 공화국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노동자 루이 블랑이 어때요?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그랬죠?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국가공장 있죠. 국가공장이 실업자 노동자를 구제했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독일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조건인 거야. 독일은 어때? 독일은 공화국은커녕 전제군주죠? 전제군주. 그리고 노동자는커녕 농노가 다수고 봉건제가 있고 아직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독일은 어때? 분단이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독일이 이런 조건이면서 독일한테 필요한 거는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고 그리고 통일이야, 통일. 강력한 중앙집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프랑스처럼 왕을 죽였으면 좋지만 독일인 프레이션과 오스트리아가 엄청나게 강한 전제 군주국이야. 그래서 프랑스처럼 왕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기껏해야 영국처럼 입헌 군주제를 하자는 거야. 이 민주주의의 수준이 입헌 군주제를 하자는 수준밖에 안 돼. 그 다음에 강력한 통일국가, 독일 연방국가를 건설하자. 지금 독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프랑스에서 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마르크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진정한 사회주의가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자 동맹이죠.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이 공산당 선언인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 동맹은 비밀 지하 조직이야. 이라서, 어때? 그 존재가 어때? 그 존재가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알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공산당이 아니야. 공산주의자 동맹이야. 그 당시에 이름이. 사실은 공산당이라는 조직의 강령이죠. 공산당이라는 조직의 강령으로서 대중에게 인식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 그죠? 공산주의자들의 선언문으로 대중에게 인식된. 그래서 각 나라의 말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게 되면은 이게 몰라. 공산당 내가 만약에 번역하라면 나는 공산주의자 선언이라고 번역할 것 같아.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정당의 선언문이니까 엄격히 말하면 공산주의자 동맹 선언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비밀 지하 조직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는 존재, 즉 공산주의자의 동맹이라는 이러한 조직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되는 비합법 조직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선언 이런 형태, 내용이 그런 거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거지. 무슨 공산주의자 동맹이 어떻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보안이 성립이 안 되겠죠. 공산당의 조직이 노출이 됐겠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산주의자 동맹의 선언문이, 그래서 공산당 선언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보고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의견이나 있으면 짧게 얘기하면 돼요. 양수저나 함기남 동지나 여기 있는 동지도 짧게 1분. 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폴란드 혁명 관련해서 얘기 들었고요. 그러니까 폴란드 혁명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고 러시아 혁명도 이후에 또 일어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더 높은 단계의 공산사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전진만이 될 수는 없나 봐요. 정체되고 또 반동들이 또 나타나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더욱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후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그 폴란드 혁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양수선님의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관계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엥겔스가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게 볼게 아니라 분명히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자본론이라는 저자고 실제 엥겔스는 자본가 계급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존재했던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적어도 자본 순환이 어떻게 자본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현실과 마르크스의 어떤 자본론 기필에서라든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서로 보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그 시대에서 현실적인 것을 엥겔스는 감각이 있었고 마르크스는 앞을 딱 보는 어떤 사상가하면서도 표현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항상 정체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면 또 이게 또 반동이 오고 그런 게 보면서 현실적으로 러시아 혁명에서도 보면은 러시아 정부나 정부기관들이 그대에서 찬성하지 않았고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책을 하면은 그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반동적 우리가 반동이지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합의되지 않는 것을 강요한다 생각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들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주의는 항상 필요하다. 오대혁명에서도 마르크스 했었던 그 당시 그때도 자본가 계급과 실제로 노동자 있을 때 이 사람들 역시 구성원이었기 그들을 다 천하를 없앤다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적어도 그 같은 사회 구성원이었었고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막 만들어가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뭐 그래서 AS는 실제적으로 그 자본가 계급의 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가 계급의 부분을 썼었고 러시아혁명에서도 보면은 계속 아니면 어떤 혁명에서도 어떤 계속 동의하지 않거나 또 반동이 또 오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조금 민주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먼저 항상 언제나 민주주의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기영동 지는 뭐 특별히 할 말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폴란드 혁명이나 중국 혁명 뭐 혁명이 있는데 그래 개별 혁명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후퇴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혁명의 보편적 성격은 역사적으로 쭉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폴란드 혁명에요. 19세기 중 1800년대 중반 이 혁명의 성격은 봉건 귀족이 지도자가 돼 농노를 군대 삼아 제국주의죠. 제국주의에 저항한 민족 해방 혁명이에요. 근데 봉건 귀족이 지도자가 됐어.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민족 해방 혁명 베트남의 호지명이죠. 호지명이 그 프랑스 식민지에서 프랑스로부터 그죠?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혁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혁명도 사회주의지만 민족해방혁명 성격이 있어요. 중국혁명은 공산당이 주도가 돼서 일단 어때요? 일본하고 싸웠죠. 일본과 저항해서 제대로 이겼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일했죠. 중국을 통일. 왜냐하면은 그 군벌들이 많았는데 군벌을 제압했어요. 봐봐요. 폴란드 혁명 자체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해방혁명의 성격들이 달라졌어요. 맨 처음에는 그 초창기에 사회가 발전하지 못할 때는 민족해방의 지도자가 봉건 귀족이었지만 그 다음에 민족해방혁명의 지도자가 봉건 귀족에서 부르주아, 그죠? 부르주아로 발전하고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보면은 이 민족해방의 지도자가 공산당이 돼요. 공산당이. 하나의 개별적인 혁명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혁명의 성격은 발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러시아 혁명 봅시다. 러시아 혁명 그죠? 러시아 혁명은 그 중세 말기죠. 봉건 말기. 반봉건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후에 러시아에서 만약에 혁명이 일어난다면은 이 혁명은 반봉건 혁명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혁명이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혁명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의 역사, 정치, 경제적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혁명의 보편적 성격은 발전하고 있고, 한 나라에서도 러시아의 혁명이 반봉건 혁명이 실패를 했지만, 만약에 러시아에서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난다면 반봉건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혁명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혁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하나의 사례나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실패하고 후퇴하는 것이 보이지만, 전체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혁명의 성격이나 주체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봐요. 자, 다른 분 없으면 혹시 가만 있어봐. 뭐 이창률 동지도 열어놔야 되겠다. 이창률 동지 혹시 하실 말 있으세요? 이창률 동지 하실 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말씀하세요. 하실 말 있으시면. 아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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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예.